안녕하세요. 그녀의 북살롱 미셸입니다. 오늘 함께 할 책은 역시 강신주 박사님의 감정 수업 오늘도 들고 왔고요. 스피노자와 함께 배우는 인간의 48가지 얼굴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그 중에서 대담함이라는 감정에 대한 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하고요. 나약한 사람을 용사로 만드는 비밀이 바로 대담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요. 대담함이라는 것은 나약한 사람을 용사로 만드는 비밀이다. 글쎄, 좀 뭔가 좀 이렇게 선뜻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니까 나약한 사람을 용사로 만드는 비밀, 좀 억지스러운 면이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나약한 사람이 대담함을 가지게 되면 용사로 거듭난다는 그런 의미인가 보죠. 그렇게 이해를 하고 보니까 또 그럭저럭 동의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나약한 사람에게 대담함이라는 감정이 쉽사리 생길까요? 대담함이라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폭포처럼 번개처럼 내리치는 걸까요? 대담함이라는 감정이 정서가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아무 훈련이나 뭐 그런 배경도 없는 사람에게 들이닥치는 그런 걸까요? 평생을 나약하게 살던 사람에게 또 어느 날 문득 어떤 깨달음에 의해 대담함이라는 게 훅 생겨버릴 수 있는 걸까요? 이런 의문들이 아주 찰나에 제 머릿속을 스쳐갔기 때문에 이 나약한 사람을 용사로 만드는 비밀이라는 이 챕터의 별명이 썩 저에게는 와닿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요. 자, 이 강신주 철학자님이 대담함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지고 온 소설이 있어요. 조지 오웰의 1984, 1984년이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조지 오웰 당시에 1984년은 이제 먼 미래였죠. 그래서 먼 미래의 모습, 빅브라더가 지배하는 먼 미래의 모습을 상상을 해본 그런 디스토피아를 그린 소설이었는데 충격적이었죠. 아무튼 그 소설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충격적인 미래이긴 하지만 그 암울한 미래 속에 존재하는 사랑이라는 남녀의 사랑을 소재로 택하셨어서 쉽게 빠져드는 그런 재미가 있는 책이기도 하죠. 오히려 아주 그런 친숙한 소재를 사용함으로써 그 암울한 미래가, 겁나는 미래가 아주 생생하게 더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소설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요. 어쨌든 그런지 1984년이라는 조지 오웰의 소설을 소환을 시키셨습니다. 자, 어떻게 불러왔는지 한번 내용을 보시죠. 당당한 사람만이 사랑을 해야 한다. 그렇지만 불행히도 비겁하고 나약한 사람이 간혹 사랑에 빠지기도 한다. 비극은 이렇게 시작한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 아무도 없는 골목길에서 홀로 사나운 불량배들에게 포위되었다고 하자. 그들은 무릎을 꿇어 복종을 표시하라고 요구한다. 충분히 나약하고 비겁하다면, 한마디로 당당하지 못하다면
우리는 쉽게 무릎을 꿇고 그 자리를 모면하려고 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것은 홀로 있을 경우에만 해당된다. 만일 이런 난처한 사태를 겪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있다면 나약한 사람이라도 쉽게 무릎을 꿇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불의한 타인의 명령에 복종하여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는커녕 사랑하는 사람을 불의한 타인에게 기꺼이 넘겨주겠다는 것을 의미하니까. 어떻게 노예가 주인 앞에서 자신이 가진 소중한 것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겠는가 말이다. 간혹 사랑의 기적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 사랑은 나약하고 비겁한 사람을 용사로 만들기도 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다면 비겁한 사람이라도 사자처럼 용감하게 압도적인 상대와 싸울 수도 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비겁함을 보여주느니 차라리 맞아 죽겠다는 각오를 하게 되기 때문이다. 당당한 사람만이 사랑을 해야 하지만 사랑을 하면 당당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것은 이성 간의 사랑에만 국한된 일이 아니다. 무엇인가 사랑하는 것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홀로 있을 때는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대담함이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을 경험했을 것이다.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힘으로는 상대가 안 되는 적군들에게도 악귀처럼 달려들어 싸우는 어머니의 모습을 상상해 보라. 바로 이것이다. 사랑이 우리에게 선사하는 대담함이라는 감정에 대해 스피노자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 그 대담함이라는 게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사랑이 선사해주는 감정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남을 향한 그런 사랑으로부터 비롯되는 대담함이라고 정의했을 때는 선뜻 공감이 잘 되지 않는 부분도 있었는데 본인을 포함한 나 자신을 포함한 그런 사랑하는 감정으로부터 대담함이 비롯된다는 거 확대를 해보면 정확한 표현이랄까요? 정확한 감정에 대한 설명이지 싶습니다. 스피노자가 에티카는 윤리학이라고 해요. 그런 이제 에티카라는 저서에서 대담함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했냐면 동료가 맞서기 두려워하는 위험을 무릅쓰고 동료라면 맞서기 두려워하는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어떤 일을 하도록 자극되는 욕망이다 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런 스피노자의 정의는 지나치게 평범하다. 다른 사람들이라면 맞서기 두려워하는 위험을 기꺼이 무릅쓰는 것이 대담함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그렇지만 대담함을 일종의 욕망이라고 이야기하는 대목에서 우리는 스피노자의 비범함에 다시 한번 탐복하게 된다. 스피노자에게 욕망이란 기본적으로 기쁨의 증진을 도모하는 작용이기 때문이다. 사랑만큼 살아가는 힘과 기쁨을 증폭시키는 경험이 또 있을까? 조지 오웰의 1984라는 소설에서 모색했던 것도 바로 사랑의 파괴력, 그러니까 압도적인 힘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는 대담함이라는 감정이었다. 소설의 주인공 윈스턴 스미스는 빅브라더는 당신을 보고 있다는 슬로건이 도처에 적혀있는 전체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다. 그렇지만 평범한 소시민 윈스턴은 체제에 도전하는 대담함을 키우게 된다. 무엇이 그에게 대담함의 감정을 선사했던 것일까? 바로 줄리아와의 사랑이었다. 빅브라더가 가장 꺼림칙하게 생각했던 일이 벌어진 것이다. 사랑을 하게 되면 약자도 용사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약자들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강력하게 연대할 수 있다는 것.
아주 강고한 전체주의 체제를 만드는데 성공한 빅브라더가 이것을 모를 리가 없었다. 그래서 빅브라더는 남녀 사이의 자유로운 만남을 극히 경계했고 그것을 방지하는 여러 가지 제도와 절차 그리고 감시 체계를 발명했던 것이다. 하긴 한 줌도 안 되는 권력이 다수의 사람들을 지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수 사람들의 연대와 유대를 끊어놓는 것 밖에는 없다. 회사 부장이 부서 직원들에게 다 덤벼 라고 외치는 것은 무모한 일이다. 그냥 자기 방에 한 사람씩 불러서 이간질 시키는 것이 많은 직원들을 통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빅브라더는 인간에게서 사랑의 감정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었다. 아무리 전체주의 사회에 살고 있을지라도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이다. 1984는 빅브라더가 가장 두려워했던 그 사랑이라는 것, 그것에 빠진 두 사람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다. 과연 두 사람은 압도적인 권력 앞에서 자신들의 사랑을 지킬 수 있을까? 하지만 그들은 자신한다. 자신들을 힘으로 굴복시킬 수는 있어도 자기들의 내면에서 자라난 사랑까지, 그 사랑까지 제거할 수는 없을 거라고. 만일 빅브라더의 하수인들이 자신들을 죽일지라도 자기들의 사랑을 없애지는 못할 거라고. 그래서 두 사람 사이의 다음 대화는 너무나 비장하기만 하다. 나는 자백을 말하려는 게 아니야. 자백은 배신이 아니지. 자백을 하든 안 하든 그런 건 중요치 않아. 중요한 건 감정이야. 예컨대 그들 때문에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게 된다면 그게 진짜 배신이란 얘기지. 줄리아는 그의 말에 곰곰이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다. 그렇게 할 수 없을걸요? 줄리아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들이 할 수 없는 일이 한 가지 있어요. 그들은 당신이 무엇이든 말하게끔 할 수는 있지만 믿게는 할 수 없어요. 당신의 속마음까지 지배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 당신 말이 맞아. 사람의 속마음까지 지배할 수는 없지. 만약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게 가치 있는 일이라고 확신할 수 있다면 비록 대단한 성과를 얻지는 못하더라도 그들을 패배시키는 셈은 되는 거야. 줄리아나 윈스턴은 언젠가 자신들이 빅브라더의 감시망에 걸려 온갖 고초를 겪으리라는 걸 예감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두 사람은 당당하기만 하다. 둘 중 누군가 먼저 잡혀서 상대방을 고발할지도 모른다. 혹독한 고문에 견딜 수 있는 사람은 흔치 않다. 그렇지만 이 둘은 자신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이 공유했던 사랑만큼은 빅브라더도 어쩌지 못하리라는 사실을 말이다. 아니나 다를까 두 사람은 얼마 지나지 않아 모두 빅브라더의 하수인들에게 잡히고 만다. 그리고 서로 격리된 채 온갖 고문을 당하지만 그들은 살아있을 수 있었다. 왜냐고? 그들은 서로에 대한 사랑을 버리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빅브라더의 하수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그들에게 서로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제거하는 일이었다. 그러지 않고는 그들을 진정으로 굴복시킬 수 없을 테니까 말이다. 불행히도 소설 1984는 비극적으로 끝난다. 윈스턴이 줄리아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고 빅브라더에 대한 존경을 회복하기 때문이다. 그는 사랑을 배신하고 전체주의에 완전히 투항한 것이다. 한마디로 그는 주인임을 포기하고 노예가 되어버린 것이다. 그래서 소설의 마지막 구절은 극적이기까지 하다. 모든 것은 잘 되었다. 투쟁은 끝이 났다. 그는 자신과의 투쟁에서 승리했다. 그는 빅브라더를 사랑했다. 이렇게 줄리아에 대한 사랑을 배신한 순간 빅브라더의 하수인이 쏜 총알은 회심의 불빛을 빛내며 윈스턴의 머리를 관통한다. 빅브라더는 기다렸던 것이다. 아직 사랑을 품고 있는 윈스턴을 죽이는 일은 자신들의 절대 권력에 비하면 너무나 하찮은 일이었다. 정말로 아이의 손을 비트는 일처럼 쉬운 일이다. 그렇지만
그런 식으로 윈스턴을 죽인다는 것은 자신의 권력이 미치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빅브라더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므로,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죽이지 않고 기다렸던 것이다. 윈스턴이 스스로 사랑을 배신하고 교살할 때까지. 빅브라더에게 완전히 투항했는데도 윈스턴을 죽여야 하느냐고 투정 부리지는 말자. 어차피 사랑을 배신한 바로 그 순간 윈스턴은 죽은 것에 다름없으니까 말이다. 그러니 진정한 비극은 그의 머리에 발사된 총알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줄리아를 배신하고 빅브라더를 사랑한다고 인정하는 그의 체념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왜 이 대목에서 저는 꿈보다 해몽이 좋다는 말이 떠오를까요? 네, 그의 체념에 발사된 총알이었다는 거죠. 그렇다, 사랑이 죽으면 대담함이라는 감정, 온갖 불의와 억압에도 당당할 수 있었던 가장 인간적인 감정도 맥없이 사라지기 마련이다. 이것이 1984에서 작가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했던 것 아닌가 싶다. 사랑을 지켜라. 그러지 못하면 인간의 모든 고귀한 가치들,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자긍심도 무력해질 테니까. 네, 강신주 박사님이 이 감정 수업이라는 책에서 아무래도 인간의 감정을 다루다 보니까 이 강철학자님이 굉장히 세이신 분인데 굉장히 비판력으로 똘똘 뭉치신 분인데, 이 책에서는 너무나 말랑말랑하고 멜랑콜리한 그런 면들을 한껏 보여주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게는 몹시 어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지켜라. 그러지 못하면 인간의 모든 고귀한 가치들,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자긍심도 무기력해질 테니까, 이 부분에 저는 한 단어를 추가해서 자기에 대한 사랑을 지켜라. 그러지 못하면 인간의 모든 고귀한 가치들,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자긍심도 무력해질 테니까 라고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으로 조금 축소시켜서 보면 아주 잘 메시지가 정확한 것 같아요. 그 조지 오웰이 우리에게 주고 싶었던 메시지. 그런데 그냥 이거를 제외하고 연인 간의 사랑을 지켜라, 뭐 그런 것으로만 표피적으로 받아들이면 조금 억지스럽다는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물론 그 소설 속에서의 이 사랑이 굉장히 아름답게, 또 이후에 그런 만큼 그 이후에 이 윈스턴의 체념, 포기하는 그런 장면에서도 더 극적이었죠. 더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정말 이번에는 정말 체념을 할까 포기할까 그렇기는 했지만, 어쨌든 이성 간의 사랑이라기보다는 그 소설 속에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부였어요. 그 서로에 대한 사랑, 이성에 대한 사랑 말고는 뭐 전체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뭔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라던가, 아니면 그 가족이라던가, 아니면 본인이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있는, 요새 말로 하면 덕질 할 수 있는 그런 거리라던가, 아니면 평생의 소명으로 삼을 수 있는 직업이라던가, 본인이 좋아하는 그런 분야, 주제, 화두, 이런 것들이 존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그들
대담한 그들이었기 때문에 그나마라도 할 수 있었던, 붙잡을 수 있었던 그 사랑, 그거 외엔 아무것도 없었죠. 그런 거기서의 그런 남녀 간의 사랑이라는 건 그런 모든 것을 포괄하는 그런 존재의 의미인 것 같아요. 그거를 포기하는 순간에 사실 살았으나 죽은 게 돼버린 거죠. 어쨌든 강신주 박사님은 저처럼 이렇게 친절하게 몇 번을 더 이해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랑을 지켜라. 그렇지 못하면 인간의 모든 고귀한 가치들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자긍심도 무력해질 테니까 라고 심플하게 끝내셨습니다. 우리에게 많이 생각해 볼 여지를 주시려고 그러지 않았나 하면서 뒷장을 넘기니 아주 거대한 새빨간 장미로 아트를 구현한 그런 사진이 한 장 추가되어 있는 게 보이네요. 대담하다는 의미가 훅 와닿는 그런 사진인 것 같습니다. 대담함을 욕망이라고 말하는 대목에서 스피노자의 비범함을 발견하게 된다. 욕망이란 기본적으로 기쁨의 증진을 도모하는 작용이기 때문이다. 네, 대담함을 통해서 우리는 기쁨을 추구하는 거죠. 자신의 어떤 용기를 필요로 하는 그런 정도의 기쁨을 줄 수 있는 대상이 되겠네요. 대담함을 부릴 수 있다는 건. 또 그런 만한 대상으로 조지 오웰은 1984에서 사랑이라는 거를 들고 왔고 강신주 박사님도 어쩐 일이신지 이렇게 사랑에 천착을 하십니다. 이성 간의 사랑에 대해서. 네. 조지 오웰이 1984에서 모색했던 것도 이 바로 사랑의 파괴력, 그러니까 압도적인 힘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는 대담함이라는 감정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셔서 이 스피노자의 48가지 감정 중 대담함이라는 정서를 설명하는데 1984라는 오웰의 소설이 생각나셨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조지 오웰에 대한 설명이에요. 아마도 우리 강 철학자님께서 발췌를,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그분을 잘 소개할 수 있는 내용으로 직접 선별을 하신 게 아닌가 싶은 내용인데요. 보시죠. 조지 오웰은 영국의 경찰 간부로서 식민지 버마, 미얀마에서 근무했지만 고약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어 사직하고는 파리와 런던의 하층민 세계에 뛰어들었다. 또 스페인 내전 때는 공화국 민병대 소속으로 참전하여 자전적 소설 카탈로니아 찬가를 펴냈다. 고도의 정보사회의 위험성을 경고한 1984는 절대 권력과 인간성 말살의 관계를 성찰한 무거운 정치소설, 디스토피아 소설이지만 명료한 주제의식으로 독자들에게 쉽게 다가선다. 네, 이 조지 오웰은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고, 또 이 앞에 언급된 카탈로니아 찬가는 와우, 저한테는 인생에서 아주 큰 충격이었던 그런 책이에요. 그 카탈로니아 찬가에서 주인공이 그 스페인 내전에 참여하면서 이 세상을 알아가는 것, 본인이 기존에 알고 그렇게 믿고 왔던 그런 것이 산산이 무너져 내리는 과정들이 여러 군데서 보여졌던 것으로 기억에 남는데,
제게도 똑같이 그런 무너짐들이 그 소설 속의 주인공을 따라서 자전적 소설이니까 조지 오웰의 그런 육성이 담긴 경험담 같은 그런 거를 따라가면서 저도 똑같이 그런 감정의 기복, 큰 깨달음의 파도를 같이 탔었던 그런 책이었죠. 어찌나 충격적이었던지 책을 읽기 전과 후에 저가 많은 차이가 나게 됐었던 그런 책이었어요. 사실은 제가 1984보다 카탈로니아 창가를 더 먼저 읽었었기도 한 것 같고요. 네, 이 책에서 인용한 부분이 나오는데 재미있는 부분이어서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1984에 있는 본문 내용입니다. 윈스턴과는 달리 줄리아는 당이 성적 순결을 강조하는 이유를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빅브라더, 그 당이 성적 순결을 강조하는 이유를 나름대로 알고 있었는데, 줄리아의 말에 의하면 성적 본능은 당의 통제를 벗어나 그 자체의 세계를 구축하므로 당은 무슨 수를 써서든 그것을 파괴하려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성욕을 박탈하면 히스테리를 유발하기 때문에 당의 입장에서는 이를 전투열과 지도자 숭배로 전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섹스를 하면 힘이 빠지고 그 다음엔 행복감에 젖어서 무엇에게든 욕을 하거나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게 되는데, 그런 긴장과 스트레스가 해소된다는 거죠. 그런데 당은, 그 빅브라더 시스템 체제는 그들은 그런 상태를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전체주의를 그 국가 지도자들, 그 지도자 시스템은 그런 이 스트레스가 해소된, 긴장이 해소된 상태를 용납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들은 사람들이 언제나 정력으로 똘똘 뭉쳐있기를 원해요. 행진을 하고 함성을 지르고 깃발을 흔드는 것들은 모두 섹스의 변종일 뿐이에요. 행복감을 느끼면 뭐하러 빅브라더나 3개년 계획이나 2분 증오나 그 밖의 썩어빠질 의식들에 그처럼 열을 올리겠어요. 어쩌면 갑자기 여기서 저는 왜 우리의 군대가 생각이 나는 걸까요? 예전하고는 많이 달라졌다고는 하는데요. 그런 건 아니겠죠? 그렇게 모아두고 가둬둬서 그런 그 자유로운 섹스를 못하는 그런 환경에 몰아놔 놓고 그로 인한 불만족과 그런 히스테리들을 그 군대 모의 훈련 뭐 이런데 국가의 그 군사 역량을 높이는데 그러기 위한 운동들, 훈련들에 그거를 모두 몽창 다 그런 데에다 해소하도록 만들려는 그런 시스템인 건가요? 네, 혼자 이런저런 생각해 보면서 재밌게 읽고 있습니다. 펑크 패션의 여왕 비비언 웨스트우드도 조지 오웰의 애독자다, 1984 같은 소설을 읽다 보면 과거 사람들이 사물을 보는 방식들을 연구하게 되고, 그러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세계를 이해하기가 훨씬 쉬워진다. 네, 그래요. 이 비비언 웨스트우드가 한 말처럼 그래서 우리는 독서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내가 알고 있는 세계를 이해하면 그 안에 살고 있는 나를 만나게 할 수 있는 계기도 되고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어디로 헤엄쳐 가야 할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도 또 어떤 그런 사고의 폭을 넓혀주죠. 자, 마지막으로 이 철학자의 어드바이스 코너를 좀 함께 해보겠습니다. 자, 강 철학자님께서, 우리 강신지 박사님께서 뭐라고 썰을 풀어놓고 계신지 한번 보시죠.
대담한 사람은 용기가 있는 사람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용기라는 것이 실체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너는 정말 용기가 있어. 이런 표현 때문에 누군가의 내면의 용기라는 것이 마치 실제처럼 있다는 착각이 벌어질 수 있는데, 번지 점프대에 올라갔다고 하자. 쉽게 점프대의 난간에서 한 걸음 떼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바로 이 지점이 중요하다. 이런 번지 점프대와 같은 위기 상황, 그러니까 그 점프대 제일 끝에 서 있을 때 결단의 순간이 찾아온다. 앞으로 한 걸음 내딛어 창공에 몸을 던질 수도 있고, 뒤로 한 걸음 빼서 안전함을 도모할 수도 있다. 대담하게 몸을 창공에 던지는 경우 우리는 용기나 대담성을 가진 사람들이라 이야기하고, 그렇지 않고 뒤로 물러날 때 비겁이나 우유부단함을 가진 사람이라고들 말한다. 그러나 용기가 있어서 뛰어내린 것이 아니라 뛰어내리는 것 자체가 용기일 뿐이고, 비겁해서 뒤로 물러난 것이 바로 비겁일 뿐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도 좋을 것 같다. 위기 상황에서 그는 번지점프를 하는 것처럼 몸을 던졌다면 지금까지 그는 용기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새로운 위기 상황, 바로 지금 이 순간에 과감하지 못하면 과거의 용기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이다. 진행형이라는 의미일까요? 바로 이 지점이 중요하다. 용기와 비겁은 불변하는 성격과도 같은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나는 원래 비겁하거나 원래 대담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오직 위기를 감내하려고 할 때에만 용기와 대담함은 빛을 발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아무도 모를 일이다. 내가 번지점프대에 서는 것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앞으로 발을 내디딜지 뒤로 물러날지 말이다. 분명한 것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앞으로 발을 내디딜 가능성이 더 커진다는 사실뿐이다. 우리 강신주 철학자님의 이 어드바이스 너무 훌륭한 것 같아요. 한 문장 한 문장들 그 철학적인 깊이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인 것 같고요. 제가 마지막에다 또 한 단어 추가하자면, 분명한 것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게 꼭 그 이성 타자가 아니라 자기여도 이 말은 성립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이 분명하다면 앞으로 발을 내디디는데 주저하지 않고 그 발을 뒤로 물리는 것보다는 앞으로 내디딜 가능성이 더 커진다는 사실을 전 살짝 추가하면서 오늘 녹음은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함께 하는 시간이 즐거우셨기를 바랄게요. 다음 녹음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